안녕하십니까. 홍영재TV의 홍영재입니다. 오늘은 정말 좋은 날입니다. 나와 절친한 세브란스 의과대학 62학번이었고 아주 절친한 친구였고 내 동기 동창생인 유명한 정신과 주임 교수인 민성길 교수를 소개하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민성길 교수는 항상 좋은 이야기, 가슴에 와닿는 얘기, 너무나 항상 고마운 마음을 참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이 자리 아주 좋은 마음으로, 느낌으로 참가해 주신 거 너무나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 민성길 교수는 얼마나 잘생겼는지 대해서 얘기를 좀 하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시고 현재는 효자병원이 경기도 용인에 있는 병원이죠. 효자병원 원장으로서 열심히 같이 일하고 계십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 주임 교수를 지내셨고 현재 주요 학교 활동은 세브란스병원 윤리위원회 위원장이고요. 연세의료 남북의료연구협력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사회정신의학회 회장을 했었고요. 대한의학한림원 종신회원입니다. 1995년 연세대학교 연세학수상 받으셨고 1년에 2,000권 이상의 교과서를 발간하고 있는 최신 정신의학 편찬 제6 개정판이 일조각에서 나와 있습니다. 또 특이한 것은 통일이 되면 우리는 함께 어울려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출판물이 있고요. 서울을 정신 분석하다 또 헬만 헬스의 우울증, 경건주의, 그리고 정신분석, 인간 사람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메인 주제는 우울장애입니다. 우울장애. 저는 우울증을 곁에서 겪고 있는 사람들을 참 많이 보고 또 어떻게 하면 또 자살 충동을 일으켜서 사랑하는 자식 또는 아들, 딸들이 갑자기 자살을 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오늘 우울장애에 대해서, 우울증에 대해서 아마 가장 속 시원한 그런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다. 우울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해요. 우울증이 그거 같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그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어디서 여기저기서 들은 얘기 가지고 또 자기 판단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이 방금 지금 자살을 말씀하셨는데 이 자살이 이제 전형적으로 우울증의 한 증상입니다. 물론 우울증 없이도 갑자기 자살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개 자살은 우울증을 앓다가 그 우울증의 마지막 그 현상, 증상으로서 택하는 어떤 그 증상으로서 자살하게 되죠. 그래서 자살하는 원인을 이렇게 잘 알아보면 그 사람이 왜 우울증이 걸렸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참 자살이라는 게 뭔가를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듯이 우울증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왜 그 죽으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이 우울증을 또 이해하는 것이기도 해요. 자살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우울증을 설명하고자 하는데 이제 자살을 왜 하느냐 우리가 이렇게 환자들을 쭉 보고 그 사연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제 그런 생각을 하기 이전에 무슨 사건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것을 뭐 사회적 스트레스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스트레스의 어떤 종류가 이 사람으로 하여금 죽고 싶다는 생각을 일으키느냐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가 어떤 종류냐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을 이제 한마디로 상실이라고 얘기합니다. 상실.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사랑을 잃었다라고 판단할 때 애가 그렇게 생각할 때 애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제 그 우울증에 설명하는 모델로서 아주 그 유명한 이론이 애착 이론이라고 그럽니다. 애착 이론. 애착은 쉽게 말하면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이렇게 달려붙는 그것이 애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기로서는 엄마가 없으면 못 살아요. 엄마가 내 생명의 근원이고 또 사랑의 근원이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사랑이란 게 뭐 젖을 주고 안아주고 하는 거지만 그 핵심은 사랑이고 그런 어머니를 잊어버리면 우리가 볼 때는 어머니의 사랑을 잊은 거예요. 애기로서는. 그래서 어머니가 없어지면 애기는 이제 굉장히 놀래고 당황해서 엄마를 찾죠.
그래서 애들이 어떤 현상을 봅니까? 두리번 하다가 엄마가 없으면 울어요. 그러고 막 찾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금방 나타나면 울음을 그치고 또 방긋방긋 웃죠. 그래서 이 우울증이라는 게 엄마가 사라졌다가 오래오래 안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기는 울다가 지쳐서 흐느끼다가 그 다음에 이게 더 오래 가면 밥을 안 먹어요. 그리고 애가 음식도 안 먹고 하니까 이렇게 몸이 수척해지고 기운이 빠지면서 쇠약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걸 이제 짧게 우리가 설명하면 어머니를 잃고 그 상실감 때문에 애가 이제 울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상상을 하는데 아마도 화를 낼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그 상태가 오래 가면 분노를 표시할 데가 없어지니까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생각합니다. 내 탓인가? 내 탓에 이제 엄마가 화가 나서 나를 버린 거 아니냐? 이런 심정이 이제 우울증의 시작이에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 분노를 표시할 길이 없어지면 이거를 내 탓으로 하게 되고 자학을 하게 됩니다. 자학을 하면서 이제 나 같은 거는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살 가치가 없으면 뭐 죽어야지 하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죽겠다. 그리고 죽는다는 말을 하기 이제 이렇게 끝으로 하죠. 그렇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 대충 짐작을 해요. 애인과 헤어졌을 때 이제 뭐 죽고 싶다 해서 자살을 시도한 사람도 이제 그런 예인데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이제 막 이때부터는 이제 죽음이 이 사람을 지배하게 돼요. 그러면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이제 먹지 않는 거. 욕망이란 게 없어져요. 식욕도 없어지고 의욕도 없어지고 말하자면 성욕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욕망이 없어지요. 그러면 이제 말하자면 죽은 목숨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울증이란 게 죽은 목숨 같은 정신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육체도 몸도 거기에 따라서 이제 죽음을 향하는 어떤 그런 현상을 보여요. 이런 상태가 우울증입니다. 보통 우울증을 뭐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고 뭐 누구를 그리워하고 이런 얘기를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우울증은 그 바이탈리티, 생명력이 쇠잔한 상태, 이게 우울증이에요. 이제 그렇게 보시고 그 이유는 말하자면 그 잃어버린 사랑을 갈구하다가 지쳐서 생기는 마지막 상태가 우울증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현상이 일단 있으면 사람들이 그것을 이겨내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래서 가까스로 이겨내면 회복하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번 이렇게 우울증을 앓게 되고 그다음에 회복하게 되면 그 심리 상태가 상당히 이게 이제 예민해져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비슷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상실에 해당하는 어떤 경험이 있게 되면 또 우울증이 재발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사 입장에서 볼 때는 우울증이 한번 생겼다가 또 괜찮아졌다가 다시 오게 되고 이 주기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리커런트 디프레션이라고 그러고 대부분의 우울증은 이런 주기성을 보여요. 그래서 이런 주기성을 보일 때 이제 어느 정도 상태가 좋아질 경우에 이것이 그 조금 도를 넘어서 이렇게 정상 수준 이상으로 이렇게 좋아지는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이제 우리가 경험을 통해 볼 때 이것은 좋아졌다기보다도 우울증에서 회복하면서 이제 조정 비슷하게 돼가는 경향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잘 살피고 이제 보살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에서는 정말 행복한 집안에서 공부 잘하고 모범생이었던 자기 아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애인을 사귀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애인이 어느덧 딴 애인이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연애를 하고 싶지 않다 이런 폭탄적인 발언을 하니까 상당히 말도 안 하고 그런 상태가 2, 3개월 가다가 갑자기 자기 애인에게 나는 지방에 있는 애인에게 나는 이제 죽는다. 난 당신을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다. 이러고 보니까 그 성격을 알아서 바로 경찰서에 연락을 해가지고 결국 방에서 목을 매단 그 상황을 응급구조대가 들어가가지고 살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을 보면은 그 죽음이라는 것을 그렇게 정말 물론 고통스러워서 그렇겠지만은 이런 것들이 사회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참말로 놀라운 일이더라고요. 자기 목숨을 잃는다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거 아닌가 생각을 네, 합니다. 맞습니다. 내가 어디에 의지하고 사느냐, 버팀목이란 것이 있는데 그 버팀목이 사라지면 이제 허망해지고 불안해지고 절망이 오게 되죠. 절망이 오게 되면 그게 이제 우울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우울증이 그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사람은 그 무능 상태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차타에게 주는 부담이 사실 커요. 이제 쉽게 돈으로 계산하면 경제적 부담이 큽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제 개인적으로도 물론 부담이 크지만 이런 사람이 많다 보면 사회 전체가 그 우울증으로 인해서 그 부담하는 게 크거든요. 글로벌한 이 인류에게 얼마나 많은 부담을 주느냐 하는 그 점수 매기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하려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병은 대수롭지 않지만 이런 사람이 많으면 그 전체를 합하면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크죠. WHO 이런 데서 이제 계산할 때는 심장병 다음으로 우울증이 그 사회에 끼치는 그 손해가 크다고 지금 이렇게 통계가 나오거든요. 이게 실제로 말하면 이렇게 돈입니다. 국가적으로도 우울증이 생기지 않도록 사실 굉장히 그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신중히 하고 또 접근할 필요가 사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그 점에서는 우울증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크게는 정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말을 쓰지만 그 주 타겟이 우울증을 예방하고 자살을 예방하는 거로 지금 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역사회 정신건강센터라는 게 많이 생기고 한데, 그래서 지금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이루는데, 이제 문제는 보통 사람들이 우울증이라 말을 꺼내는 걸 싫어하죠. 이게 뭐 정신병이다 생각하니까 그거 이제 싫어하고, 너 우울증이라 그러면 왜 나를 미쳤냐고 보느냐고 또 화를 내죠. 그래서 말을 안 하려고 그러고 숨기려고 그러고 사람들도 알아도 눈치가 가도 그게 모른 척 하려고 그러고 하는 바람에 이걸 숨기고 살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모르는 사이에 아는 사이에 이렇게 점점점 악화가 돼가지고 아까 같이 이제 응급실에 가게 되는 일이 이제 벌어지게 돼요. 주변에서 특히 가족들이 잘 살피고 우울증의 그 징후 첫 사인을 잘 보고 알아서 이제 요걸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많이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아직도 거기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좋지 않아요. 이 우울증이 보면은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도 거의 다 비슷하게 발생을 하고, 약간 생활 환경이 안 좋은 사람들, 유전적인 요인이 있는가 또는 환경적인 어떤 요인이 있어서 이게 필히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방어적인 차원에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우울증도 그렇고 다른 정신 장애도 특히 이제 같은 그 프레임으로 같은 형식으로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우울증을 예를 들면 우울증을 조사해 보면 이제 가족 중에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우울증이 뭐 이렇게 가족적이고 그래서 유전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유전 연구를 많이 해요. 많이 해서 이제 쌍둥이 연구도 하고 가계도를 그려가지고 이제 몇 대 손에 누가 우울증 이런 걸 해보면 이제 그런 그 가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울증 자체가 그러면 그 유전하는 거냐? 우리는 그렇게 보기보다도 우울증이랑 하도 광범위하고 증상이 다양해서 우울증 자체가 유전한다기보다도 우울증을 일으키는 어떤 이 성격 요소 특성들이 이제 말하자면 우울증을 일으키는데, 예를 들면 이제 성격이 좀 예민하다, 또 이렇게 무슨 상처를 잘 받는다, 그런 성격이라면 말하자면 같은 일을 겪어도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고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는 것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나를 버리려고 한다는 식으로 해석을 해서 나는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기 쉽고 그럼 우울증이 걸리기 쉬워요. 근데 만일 무딘 사람이라면 누가 나를 버렸다고 생각해도 뭐 아닐 거다, 그럴 리가 없다, 그 사람이 믿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고 그걸 버티죠. 견뎌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우울증이 유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병 자체가 유전한다기보다도 어떤 그 상처받기 쉬운 그 예민성 같은 기질이 요거는 이제 유전적인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그 집안을 보면 우울증도 많지만 뭐 불안장애도 많고 공포증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연관성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민한 사람은 특별히 이제 누구한테 버림받는다라는 걸 주제로 본다면 나는 이미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슬프다가 되고, 내가 버림받을 줄은 모르겠다 하고 예상하게 되면 그게 이제 불안이에요. 저 사람이 날 떠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하면 걱정되고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떠난다 하면은 과연 떠났구나, 난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우울증이고, 나를 버리지 않을까 생각할 그 순간에는 불안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불안과 우울이
이렇게 딱 구분되는 게 아니고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 사람이 불안을 오래 끌다 보면 지치죠. 그러면 또 그게 우울증의 요소가 되는 것이죠. 이게 환경적이냐 유전이냐를 답하려면 이 사실 두 가지가 다 있는데 어떤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나 이런 정신적 문제가 생기는 어떤 기질은 타고나는 수가 있고 유전적인 요소가 있지만 실제로 어떤 사건이 어느 정도 심각하냐는 또 환경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애인이 떠난다거나 이혼을 한다거나 사랑하는 부모가 돌아가셨다거나 그러면 절망이 되죠. 그러면 이제 그런 사건은 우울증을 일으킬 수 있고 근데 예민한 사람은 친구가 조금 사귀다가 뭐 싫다고 그러면 뭐 그때 우울증에 그냥 빠져버리는 또 사람도 있죠. 요거는 이제 그 사람의 기질이 좀 이렇게 특이하다 그럴까요? 예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전이냐 환경이냐 이렇게 딱 물으면 딱 구분해서 말하기 어렵고 그냥 이렇게 다 종합적으로 이렇게 서로 얽혀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우울장애, 즉 우울증, 흔히들 말하는 가장 쉽게 얘기하는 우울증에도 이게 종류가 많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옛날에는 이걸 다 분류를 해서 따로따로 병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걸 다 묶어서 우울장애라 그러는데 그래도 그 안에 약간의 특색을 보이는 걸 따라서 이제 병명을 여러 가지로 만들어 놨어요. 그냥 분류가 있습니다. 주기성이 있는 것을 주요 우울증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쭉 그냥 계속 약한 범위의 우울증이 계속되는 것을 감정 부전장애라고 그래요. 근데 별로 이 사이클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제 그게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지고요. 이 주요 우울증 중에 이제 몇 가지 특성들을 따라서 이제 이름 붙인 게 있는데 이제 계절성 우울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북불아파에 사는 사람, 북쪽에 사는 사람이 겨울에 우울증이 많이 와요. 그래서 여름 되면 또 좋아지고. 그 우리나라 사람들도 겨울 되면 우울증이 좀 많아져요. 근데 우리가 그걸 갖다 이제 햇빛이 부족하다는 걸로 일단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우울증은 우리가 인공 햇빛을 쪼여줘요. 겨울철에. 그래서 그런 계절성 우울증이 있고, 아기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관계에서 오는 이제 그 산후 우울증도 있고, 특히 그 이제 월경 할 때 여자들이 보이는 우울증이 있어요. 짜증내고 이제 비가 내고 그냥 눈물이 잘 나고 이제 월경 전 증후군이라는 우울증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한국 사람들이 주로 많이 나타내는 건데 기분이 우울하면 내 마음이 슬프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고 몸이 아픈 사람이 있어요. 머리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 뭐 온몸이 쑤신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가면 우울이라 그럽니다. 가면을 쓰고 있죠. 우울증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내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은 되게 이제 그 신체 무슨 병인 줄 알고 내과에 가서 뭐 종합검사하고 이런 일이 많은데 사실은 이제 그 우울증의 그 모습이고 그 원인을 보면 이제 아까 상실의 경험이 있어요. 되게 이제 가정주부들이 그런 게 많은데 남편의 그런 그 사랑을 내가 이제 잃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이제 몸이 아픈 걸로 나타나죠. 그리고 이제 그 학교 가는 애들이 엄마 사랑에 대해서 이제 불안하고 그러면 그 몸이 아프다 그러고 학교를 안 가고 엄마 옆에 붙어 있으려고 그래요. 그 이제 그 학교 거절증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보면 애들을 가만 보면 전반적으로 우울증 현상에 있습니다. 이제 엄마의 그런 것이 이제 부족하다고 느껴서 이제 말하자면 엄마 사랑 결핍증이죠. 그러면 이게 이제 그 기본적으로 그게 우울증 상태입니다. 그게. 애들은 그걸 갖다가 이제 기분이 나쁘고 우울하다, 뭐 슬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고 약간 다른 모습으로 나타내. 주의 산만, 학교 거절, 그다음에 갑자기 배 아프다, 머리 아프다,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 엄마가 볼 때는 자기를 덜덜 볶아요. 그럼 애기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엄마가 날 사랑하는지를 확인하려고 자꾸 건드려 보는 거죠. 근데 엄마는 그거 가지고 또 화를 내면 애는 아 엄마가 진짜 날 싫어하는구나라고 생각해요. 엄마하고 아들, 자식과의 상황이 어른들의 대인관계에서도 그대로 사실 반복이 됩니다. 우리가 그걸 잘 인식을 못해서 그렇지 대화를 해보다가 저 사람이 나를 존경하지 않는구나, 나를 싫어하는구나, 나를 갖다 비판하려고 하는구나, 뒤에서 모함한다, 뭐 뒷담화한다 이런 것을 느끼는 순간 사랑을 잃는다는 식으로 이렇게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내가 짝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할 때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상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를 안 좋아해요. 뭐 사랑하지 않는다면 뭐 그렇구나 이렇게 표현하기가 어렵고 막 화가 납니다. 자기가 그동안에 그 짝사랑하느라고 말하자면 우리가 말하면 투자를 했거든요. 투자가 손해 보니까 기분 나쁘니까 화가 나요. 근데 화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한테 내가 언제 그래라고 했냐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내가 시원찮게 하니까 저렇게 됐다라고 생각해서 나를 차책하거든요. 차책하고 열등감을 느껴요. 나는 못난 남자구나든가 뭐 이런 그러면 그게 이제 우울증 현상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죠. 내가 죽으면 그 사람이 알아주겠지 뭐 이제 이런 기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 민성열 교수님의 그 자료를 보니까 내가 가장 좋아하는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에 저렇게 상당히 고통스러운 그런 모습을 그린 그림이 있는데 이게 지금 우울증이죠. 예. 고흐도 우울증을 앓았다고 하는데 이럴 때는 어떤 치료를 해야 할 것인지 이것을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울증을 치료하는 것도 결국은 그 이제 원인에 따라서 이제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인간은 몸과 마음이 일체입니다. 그래서 내 상황이 절망적이다 그러면 이제 기분도 우울하지만 내 몸도 거기 따라서 이제 반응을 해요. 근데 그걸 이제 의사들이 연구해 보니까 뇌에서 그게 이제 발견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뇌를 사진을 찍어 보면 뇌의 어느 부위가 이렇게 활동성이 떨어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활동성을 올려줄 수 있으면 말하자면 자극을 해주면 이 몸이 살아나면서 기분도 좋아집니다. 뇌의 그 신경세포의 활성도를 올려주는 그런 그 연구를 쭉 해서 그 약들을 발견해서 항우울제라는 약으로 개발해서 그걸 쓰고 있습니다. 그 메커니즘을 보면 요즘 이제 우리 유명한 세로토닌을 올려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뭐 항우울제라고 들어보셨겠지만 그런 약들이 되게 그 세로토닌을 올리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세로토닌이 올라가면 기분 좋은 기분이 이제 이렇게 우울감이 싹 없어져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뭐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심리적 치료인데 상실을 보충해 주면 돼. 쉽게 말하면 누군가 사랑을 베풀어 주면 그게 메꿔지는 겁니다. 사랑이라니까 좀 진부하게 들리시겠지만 사랑을 느끼도록 해줄 수 있으면 우울증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약 안 먹어도. 그럼 그 누구가 어떻게 해결해 주느냐 그게 이제 문제예요. 그 사람이 바라는 게 이제 진짜 뭐가 결핍한 건지를 자기도 모르는 수가 많습니다. 누가 요즘 우울하는데 너 왜 그래? 그럼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고 그러면 혹시 옆에서 너 뭐 부부싸움이냐 물으면 아니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맞거든요. 부부싸움이거든. 그러니까 그 점에서는 부부가 화해하면 우울증이 없어져요. 근데 이제 그걸 애써 부인합니다. 난 안 싸웠고 싸울 이유도 없고 나는 뭐 괜찮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그래서 알게 모르게 자기가 상실을 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는 사실을 숨기려고 그래요. 그걸 생각하면 자기도 마음이 아프니까 잊어버리려고 그러죠. 그러면 잊어버릴 수는 있지만 우울증은 오래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그걸 눈치를 채고 잘해주면 뭐 입이 쑥 올라가고 좋아질 수 있죠. 근데 그거 해주기가 어렵습니다. 눈치채기도 어렵고. 그러면 이제 보통 사람은 이제 의사한테 끌고 와요. 이 사람이 이상하다. 이유도 없이 우울하고 죽고 싶어 하는데 난 이해를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그 소위 상담 정신치료를 하면서 그 병을 고치려고 그러죠. 약도 쓰긴 합니다만. 그럼 정신치료할 때 핵심이 뭐냐면 이 사람이 어느 부분에서 상실을 경험했냐를 밝히는 거예요. 현재 부부 때문인가 또는 잊혀진 먼 옛날의 상실인가. 예를 들면 어렸을 때 또는 사춘기 때 상실을 경험하면 그 상처를 따듬어서 그냥 숨겨놓고 안 그런 척하고 살아요. 그렇지만 나이가 들어서 어느 순간에 그 상처가 이렇게 건드려져요. 예를 들면 이제 뭐 누가 안 좋은 소리를 한마디 하면 그때 엄마가 나를 이해를 못 해주고 몹시 야단쳤는데 그때 내가 상처받았는데 그게 생각나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별거 아닌 사건 가지고 이 사람은 막 상처를 받아요. 이 사람은 이해를 못 하죠. 이런 식의 과정에 의해서 이제 우울증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걸 의사가 쭉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기억이 살아나도록 만들어요. 그러면 이 환자는 갑자기 이제 의사 앞에서 얘기하다가 그때 이 얘기가 생각나면서 막 울고 새삼스럽게 울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카타르시스라는 현상이 이제 나타나서 마음이 개운해져요. 그래서 이제 우울증이 일단 좋아질 수 있어요. 개운해지더라도 이 다음에 또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상처는 그대로 있으니까 또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그 의사들의 그 정신치료의 뭐 작전이랄까 하는 거는 그 상처를 까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싫어요, 그게. 옛날 얘기, 고통스러운 얘기를 하기 싫어하지만 이제 그 얘기를 살살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고 있다가 그때 내가 상처받은 게 지금 이제 씨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무의식을 알아내면
여기 이제 흔한 말로 뭐 나를 찾았다, 나 자신을 찾았다 하는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쯤 되면 상당히 이제 그 자기를 찾는다는 의미에서는 상당히 수준이 높은 그 각성 그 깨달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여간해서 이 수준에 들어가기 힘들어요. 예, 그래서 이제 대단히 성공적인 정신 치료를 정신 분석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까지 가면 그 뭐 우울증을 완전히 해결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약만 쓰면은 나중에 도지는 수가 있지만 뭐 이쯤 되면 이제 마음의 평화가 진정한 평화가 와서 우울증이 재발하거나 하지 않고 잘 지낼 수가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팬데믹 한 그 코로나 바이러스 우울한 주위 환경 때문에 제일 힘든 상황이 된 사람들에게 한번 좋은 말씀을 좀 해주셔야겠네요. 비유하기에 좋은 상황입니다 지금. 근데 정신의학에서는 이미 이 사태를 미국에서는 코비드 블루라고 그래요. 코비도 그렇고 코로나 블루가 아주 전형적인 그 이제 우울증, 우울병은 아니고 우울증일 수가 있어요. 그 실제로 많이 그 코로나 블루를 앓고 있죠.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아까 그 우울증이 왜 생기느냐 하는 그 질문에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한 게 상실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태가 바로 상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상실. 생각해 봅시다. 친구 만나는 거 이거 상실이에요. 집에만 있는 거. 집에만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자극의 상실이에요. 자극의 상실. 예, 집에만 있으면 이게 단조롭잖아요. 단조롭다는 것은 상실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부단한 자극을 받으면서 살게 돼 있어요. 소리, 빛, 뭐 사람 대하는 거, 눈으로 보는 거, 듣는 거 자극을 받아야 내가 살아있다는 이런 감각을 느낄 수가 있어요. 조용하면 그 죽은 거예요. 자극이 없으면 자극을 막 구해요. 그래서 그게 심한 사람은 그냥 소리가 막 들려. 그게 이제 환청이라고 그러는데 자극을 구하는 그런 이제 상태까지 이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 자극의 상실은 아주 끔찍한 상실입니다. 그러니까 코비드 블루의 핵심은 감각의 상실.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낫게 하는 방법은 거꾸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어떻게 접촉을 자꾸 하고 접촉한다는 거는 이제 뭐 만나기도 하고 대화도 하는 게 필요하고 자극을 찾아 나서는 게 좋아요. 사람이 왜 밖에 나가는 게 좋으냐? 어떤 효과를 볼 수 있겠어요? 자극을 받고 햇빛을 쬐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야외라는 거는. 근데 요즘은 도시 생활에서는 야외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햇빛을 쏘러 어떻게 공원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코비드 블루를 느끼는 사람은 나가서 햇빛을 쬐도록 하는 게 좋아요. 그렇죠. 나가서 햇빛도 쬐고 친구 만나서 뭐 마스크 쓰지만 하여튼 얘기도 좀 하고 조깅이나 이 배드민턴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하거든요. 그 아주 훌륭한 방법이에요. 사람들이 왜 그런 걸 좋아하게 됩니까? 나가서 햇빛 쬐면서 배드민턴하고 달리기를 하니까 좋거든요. 기분이 굉장히 좋아져요. 그러니까 그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단순한 생활의 지혜, 요거를 잘 살리는 것이 코비드 블루를 이기는 법이에요. 오늘은 정말 저의 절친인 내 친구 민성길 세브란스 주임 교수를 모시고 너무너무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좀 다음 번에는 더 좋은 말씀을 좀 부탁합니다. 예.